안녕. 자, 이제 채용관리, 인적자원의 확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임용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인사행정 서론을 공부했었죠, 그죠? 인사행정의 철학,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관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인사행정의 역사죠. 직공, 실적, 역관, 실적, 적극, 대표 관료제, HRM,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연공주의가 아니라 성과주의.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QWL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 관장기관을 봤습니다.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차이. 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미국의 역사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직분류,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차이를 이론적인 내용을 봤고,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제를 하는데 고위공무원단을 따로 운영한다든지 시간선택 채용공무원 등 다양한 공직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경력직과 경력직, 경력직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 이런 얘기 했고, 일반직 중에 예산급은 별도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특히 이제 특수경력직 중에서 정무직을 대상으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죠? 종류는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엄청 시험 잘 놉니다. 자, 특히 이제 정무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데 꼭 정무직이 아니어도 인사청문을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이론이었으면 이제 인적자원의 채용은요. 자, 채용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력 계획을 수립하죠. 몇 명 모집할 건지, 선발할 건지.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계획, 모집, 선발이죠. 특히 모집에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모집해서 갔더니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이른바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격 사유, 이른바 소극 요건이고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폐쇄형보다는 개방형 모집의 단위죠.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 모집풀이라면 공개 경쟁 채용 방식하고 특별 채용, 이른바 요즘에는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그래서 경채라고 그러죠. 경채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가 이런 거.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얘기고, 선발은 유능자를 적격자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선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선발 도구는 시험하고 면접이죠. 근데 우리가 부적격자를 선발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적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1종 오류고요. 밑에 거는 2종 오류인데, 선발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선발 도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발 도구가 아주 문제없이 좋으려면 선발 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격 요건입니다. 소극 요건으로서 결격 사유, 안 된다는 거죠. 소극이죠. 예를 들면 학력, 우리나라는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은 상한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공안 직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령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하는 여전히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특징, 군가 설정 없어졌고, 성별은 없는데 특정직에서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었고요.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 가능한데 외국인을 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임용할 수는 있어요. 거주지는 이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적극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건데, 뭐 지식, 기술, 능력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시험 성적이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결여 없다. 뭐 자격이 없다.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또는 공무원 뭐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 자, 금파오 나이트에서 예전에 애프터스쿨 U이라는 뭐죠? 걸그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횡령을 해서 자격 상실을 선고유예 중이다. 선고유예 중이다. 요까지가 이제 제가 그죠? 만들었는데 그죠? 실제로 추가되면서 안개법이 또 만들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을 해서 의사 능력이 전부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요.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어떤 한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정상인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은 몇 년? 5년입니다. 시력. 금파오, 뭐죠? 또 파매는 몇 년? 5년. 파매는 5년. 금파오, 나이트. 유의. 자, 집행유예는 몇 년? 2년. 예를 들면, 자, 2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3년 할까요?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실형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아니면 뭐 1년 반 살았는데 뭐 사면 받아서 집행 종료돼 버렸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5년입니다. 자, 3년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몇 년? 집행유예 3년 지나고 2년 동안 공무원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요. 뭐 몇 년 없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그래서 자격 상실을 선고유예 중이다. 이렇게 안개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자격 상실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7번은 형법에서 자, 업무상 횡령 배임 그죠? 2년입니다. 됐죠? 자, 8번, 9번이 최근에 추가된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건 또 놓을 만한 의미는 없고요. 몇 년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년인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 규정된 범죄를 정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년. 아, 이게 뭐 이렇게 형법, 횡령배임, 그죠? 횡령배임, 그죠? 횡령배임 2년, 성폭력은 3년. 이제 9번은 더 나쁜 놈이죠. 미성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애는 됐죠?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이 사람은 또 끝나고 나서도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치료 감호가 확정돼 버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치료가 끝났다. 그래도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알았죠? 됐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됐습니다. 파면 해임되거나 그죠? 기존의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그냥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직위해제 사유 중에 성매매가 있는데 이건 당연퇴직의 대상은 아니고요.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고 좀 제가 성폭력을 좀 강력범죄죠. 그죠? 파면 아까 했던 것처럼 5년, 해임은 3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 퇴직은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강제퇴직이 있습니다. 직권면직 같은 거죠. 직권면직. 자, 그 다음에 의연면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그냥 그만두는 거고, 당연퇴직이 있습니다. 당연퇴직. 됐습니다. 당연퇴직은 그냥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이 그냥 당연히 퇴직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채용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는데 근무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공무원의 근무 중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퇴직 사유와 공무원의 결격 사유는 논리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중에 그 요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 없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퇴직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는 그죠? 거의 같는데 이 하나가 다릅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 없이 만약에 실형 3년 땅땅땅 하면 그 순간 그냥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이것을 당연퇴직이라 합니다. 너 퇴직할 거야.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 대부분이 당연퇴직 사유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파산자는 면책 미신청, 면책 불허가 결정,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자, 이게 당연퇴직 사유에서 그죠? 얘기입니다. 형법의 수뢰, 사전 수뢰, 뇌물 제공, 알선 수뢰로 성범. 이 사람이 문제죠, 그죠? 그냥 위에 거는 파산자는 크게 논점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요 선고유예가 중요합니다. 결격 사유에는 모든 선고유예를 받고 있는 중인자들은 다 임용 결격 사유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고요. 근데 공무원 중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중에 옛날에는 조항이 같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퇴직을 당하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을 내서 이겼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선고유예를 당연퇴직하는 것은 공무원의 단임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이 선고유예는 방금처럼 뭐 뇌물이라든지 어떤 수뢰 같은 이런 걸로 선고유예 받은 애들만 당연퇴직이 됩니다. 모든 선고유예는 임용 결격 사유지만 모든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형법 얘기니까. 하여튼 뭐 뇌물과 관련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지만 모든 선고유예가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그렇죠. 됐습니다.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범죄로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도 이제는 결격 사유하고 좀 다르죠. 그죠? 형법에 규정된 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그죠? 355조로 조항은 필요 없고요. 그죠? 여기 있는, 그죠? 형법 355조 나와있죠. 그죠? 이 형이 확정되고 2년. 그죠?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아까 있는 공무원이죠. 그죠? 파면 해임을 당한 사람. 됐습니다. 선고유예만 받아도 이제는, 그죠?
됐습니다. 여기 횡령과 관련된, 여기는 선고유예. 아까 여기 관련돼서는 2년이었죠, 2년. 그죠? 2년. 됐습니다. 뭐, 임기직 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당연히 당연퇴직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조항이 몇 개 추가됐는데, 요거 2번이 핵심이에요, 2번. 원래 2번이 모든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지만, 이렇게 뇌물을 제공한 거나, 뭐, 그죠? 성폭력 범죄. 이건 아까 이제 이거는 성폭력은 3년이었죠, 그죠? 형법은 2년이었지만, 이제는 조항은 같은데, 그죠? 성폭력이나 횡령과 관련된 조항은 같은데, 여기는 격격 사유에서는 이제 성폭력 관련돼서는 끝에 3년, 횡령과 관련돼서는 2년이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형법 횡령과 배임과 관련돼서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 격격 사유지만 공무원이 355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 죄를 저면 선고유예만 받아도 바로 당연퇴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폭력, 그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같은 성에 관련된 문제는 죄송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형이 확정되면 3년이죠. 3년 됐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미성년자 좀 더 엄하게 치료 과목이 확정돼 버리면 그냥 아예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성폭력이나 아동 청소년에 관해서는 선고유예만 받아도 이거는 3년이었죠. 그죠? 이거는 치료 과목 확정이었지만 이제는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험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발 도구가 되게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즉 좋은 선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좋은 선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처음 필요한 것은 발리디티. 발리드란 단어가 유효하다, 타당하다라는 건데 행정학에서는 그냥 정확도라고 하는 게 또는 정확하냐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내국입니다.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 내용이 정확하냐, 구성 개념이 정확하냐, 기준과 관련해서 정확하냐. 그러니까 타당도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내용의 문제. 그죠? 일반적 공무원에게 기술 지식을 물어보면 이거는 정확한 시험이 아니죠. 그죠? 내용이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당도가 낮은 것이죠. 처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 우리 했죠. knowledge, skill, ability가 정확하게 타당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용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타자 수를 뽑는데 그죠? 지적 능력, knowledge, ability, skill, 그죠? 타자, 속도.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신체 능력을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 포함하면 정확하게 knowledge, skill, ability를 포함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 능력이나 신체 능력까지 같이 포함해야지 정확하다는 거죠. 내용 타당도죠. 자, 내용에 들어온 것 중에서 추상 개념 또는 이론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추상 개념이나 이론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바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이거 다 바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지적 능력은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추상 개념이나 이론 개념인 지적 능력을 IQ로 측정하거나 머리 크기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해요? IQ로 측정하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는 구성타당도입니다. 왜 구성타당도냐 하면 이런 추상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구성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성 개념은 말 그대로 안에 구성이 정확하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IQ로 측정한 것은 구성 개념 타당도가 있는 거죠. 이러한 추상 개념이나 구성 개념 타당도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차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차별적 타당도는 결과값이 차별적으로 나와줘야 되죠. 당연히 어떤 개념, 다른 개념, 동일한 측정을 했을 때 차별적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엄청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라는 단어는 추상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사람 A와 아주 보수적인 사람 B를 측정하는데,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쭉 만들어서 측정을 해냅니다. 구체적인 측정을 위한 구성타당도죠.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 10점이 나오고 보수적인 사람은 1점이 나왔으면 이거는 점수 차이 확 나니까 진보가 10점, 보수가 1점이라고 하면 위쪽으로 엄청 차이가 나니까 차별적으로 이 진보 보수를 추상 개념인 진보 보수를 측정하는 이 설문지가 정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진보 보수를 측정했는데 5.6점이 나왔어요. 5.6점이 나왔으면 진보 보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측정된 게 아니죠. 다시 진보 보수라는 다른 개념을 동일하게 측정했을 때 차별적인 결과가 나와줘야지 이 진보 보수라는 추상 개념을 측정하는 이 설문지, 이 시험지가 정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진보적인 사람 A, C도 진보적이고 D도 진보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다른 시험, 진보 보수를 측정하는 시험지나 질문지를 1번, 2번, 3번, 4번 다 했을 때 이 결과값들이 수렴해야지 1, 2, 3, 4라는 진보 보수를 측정하는 이 시험지, 이 설문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개념, 맞죠? 진보적인 개념을 여러 다른 시험지로 측정했을 때 결과값이 수렴해야지 정확한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결과값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을 측정할 경우에요. 다른 개념을 측정할 경우에요. 다른 개념을 동일하게 시험 봤는데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한 거죠. 동일 개념을 반복 측정했는데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면, 수렴적으로 나오면 이 측정이 정확한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무슨 개념이 있다? 추상 개념이 있다.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구성 타당도인데요. 이제 그렇게 만든 시험지가 이제 얼마나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예측적 타당도고, 현직자들의 우수한 요소를 넣었다면 동시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 타당도 또는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해봅시다. 시험, 그렇죠. 시험 문항이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입니다. 이 10문항에는 이 직무에 관한 KSA가 있고 그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 타당도가 있죠. 그 중에 추상 개념은 잘 조작적 정의를 해서 계량적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지가 엄청 좋은데, 근데 시험에 1등한 사람이 근무에서 꼴등을 했다는 말은 반대로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1등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시험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이 1등이란 말은 시험이 좋은 채용, 나쁜 채용, 좋은 선발의 기준은 뭡니까? 근무 성적이죠.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 좋은 선발인가의 나쁜 선발인가의 기준이 바로 뭐다? 근무 성적이니까 시험이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래서 이것을 예측 타당도죠. 그러니까 기준 타당도는 가장 측정하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이미 근무 성적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이 형편없다면 시험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못했으니까 시험이 기준 관련해서 타당도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랬냐 봤더니 지금 타자 수들 중에 1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관찰해 봤더니 시력이 상당히 좋더라.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시력이라는 요소를 넣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동시에 1등 하는 사람의 요소를 넣었으니까 아마 시력이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근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이런 경우를 동시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KSA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느냐? 내용 타당도. 그 중에 추상 개념, 이론 개념 또는 무슨 개념? 우리 머릿속에 구성 개념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측정했느냐는 무슨 타당도? 구성 타당도. 지적 능력을 IQ로 하는지 머리 크기로 하는지의 차이죠. 근데 이 구성 타당도는 자 갑시다.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다른 개념이어야 되겠죠. 다른 개념, 동일 측정, 차별적 결과, 차별적 타당도. 유사 개념을 여러 시험을 봐서도 결과값이 수렴해야지 여러 시험이 정확한 시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등을 뽑았는데 걔가 근무 성적도 1등이에요. 그럼 시험이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근무 성적이 좋은 선발과 나쁜 선발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 타당도라고 그러고 현직자들 1등하는 사람들의 요소를 쭉 봤더니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가 있더라. 그 요소를 시험에 반영했으면 동시적 타당도가 있는 거죠. 자, 타당도는 내국입니다. 내국이 됐고요. 자, 신뢰도는 됐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반복 측정입니다. 반복 측정의 결과의 일관성을 말해요. 알았죠? 됐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게 매년 다른 기술 과목을 출제하는 것은 신뢰도가 낮은 거죠.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뢰도는 이 시험의 그죠?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 측정에서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 봤을 때 똑같이 사실 이제 다시 시험 보도록 만드는 같은 것들이 책형이죠. 책형. 시험 보면 A 책형이 있고 B 책형이 있죠. 그럼 이제 40문제를 시험 본다고 가정하면 25문제 본다고 한다 하면 이거는 그냥 문제의 배치 순서만 다를 뿐이지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A 책형의 평균 점수는 80점인데 B 책형의 평균 점수는 75점이다. 이런 좀 문제가 있죠. 같은 시험 문제를 동시에 시험 봤는데 평균값이 좀 다르면 시험의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동질 이형법.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다시 보면 답을 알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겠죠.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복수양식법, 반분법, 문항간, 보통은 이제 문항간, 내적 일관성, 분석법이 또 이게 이걸 눌렀나요? 이건가?
이것도 아닌데? 이거였네? 이것도 아닌데? 네, 뭘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이거. 백. 이제 안 넣어도, 아닌가? 이렇게 가자. 맞아요. 다시 왔습니다. 정말 기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는 뭐 채점의 객관도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항 간의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 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책형 구분이 가장 많이 하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도는 항상 주관식 채점. 객관식 채점에서는 채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냥 딱 정해진 답 탁탁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뭐 글씨를 본다든지 이러면서 막 채점이 공정성이 없는 거고. 난이도는 변별력이죠.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요렇게 시험이 요렇게 결과가 요렇게 분포하면 이렇게 미, 양, 가 이렇게 미, 양 이렇게 다시 할게요. 그림 실패했네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시험 성적이 요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죠? 여기를 이제 이만큼은 미, 양, 가 이렇게 이제 하면 딱 좋은데 그죠? 이제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했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웠죠.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원래 여기 상위 1% 있는 사람은 원래 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뭘 받아버렸어요? 미를 받아버렸죠. 여기는 어차피 시험이 어려우면 시험이 어렵게 놓으면 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유리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어차피 점수 낮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어차피 운을 막 찍어가지고 맞아서 이렇게 높이 갈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만큼이 이렇게 이렇게 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이 너무 쉬웠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되어 버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분포되어 버리면 이쪽은 그죠? 시험이 너무 쉬웠으면 이쪽으로 다 분포되면 원래 이 사람들이 수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뭐 미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인데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 그림을 가장 이걸 많이 그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이네. 죄송합니다. 빨간색.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건데. 자, 노란색은 10점을 계속 쏘면서도 반복해서 일관성 있죠. 근데 요거 빨간색은 1점을 쏘지만 일관성은 있지만 1점이라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죠. 타당성은 없죠. 일관성이라는 신뢰성은 있는. 근데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반복해서 일관성은 신뢰성이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요 경우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 다시 준비됐죠? 타당성 없다고 신뢰성 없다고 하면 틀렸죠. 신뢰성 있다면 타당성 있다는 말도 틀렸죠. 신뢰성은 있지만 타당성이 없는 경우 있죠. 타당성이 없으면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도 틀렸죠. 타당성이 없어도 신뢰성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100%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성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 신뢰성이 있다고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신뢰성 있는데 타당성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됐습니다.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 높다. 틀렸죠? 신뢰도가 높은데 타당도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그죠? 낮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이제 선발 도구로서 면접인데요. 그죠? 그냥 답만 외우시면 면접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은 알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은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 대인관계 능력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측정할 수가 없다. 개방형 임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발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집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세형 모집하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폐쇄형 모집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방형으로 모집을 통해서 어떤 공직사회의 어떤 경쟁, 성과, 어떤 전문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방형 모집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거에는 5급 이상, 그죠? 9급이 있습니다. 그죠? 7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채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특히 문제가 5급 이상, 5급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 폐쇄형 채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방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등장하고 나서부터 개방형 채용을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 5급 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중에 1급, 상급은 고공단, 고위공무원단이라고 그래서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 일반 개방형이 먼저 도입되고 나서 이제 밑으로부터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관 경쟁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개방직위 제도는 민관 경쟁이고 공모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기존 부처 공무원과 타 부처 공무원 사이의 경쟁을 말합니다. 그죠? 다시 공식 명칭입니다. 그죠? 개방형 직위는 민관 경쟁. 그리고 여기 이제 1급, 상급, 고위공무원 단위라고 할게요. 그래서 A 부처의 고위공무원 단위 직위가 100개가 있다. 직위는 한 사람이죠. 그죠? 직위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중에 고공단에는 20%. 그렇죠? 여기 이제 부처의 100개의 직위 중에서 20%는 우리 민관 경쟁을 하고요. 30%는 공무원 사이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과장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4급이죠. 그죠? 4급 20이고, 여기는 과장급은 20이죠. 그래서 요것만 특이하게 30이죠. 그죠? 그래서 20, 30, 20 이렇게 가시고, 책임운영기관장도 개방형으로 임명합니다. 그죠? 근데 시험은 엄청 중요한 건 뭐가 나왔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국가공무원법 28조의 4에는 그 직위가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수립이 가능한 또는 필요한 직위인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하고요. 효율적 정책 수립은 똑같습니다. 근데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직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렇게 시험에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정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면 개방형 직위가 아니라 공모 직위로 지정하고, 효율적 정책 수립과 전문성이 필요하면 공모 직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임기제 공무원 됐습니다. 과장급은 똑같습니다. 네, 공모직위도 그렇죠. 일반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여기 이제 특정직하고 임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민간 전문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존 부처 직원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도 지원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직원들이 내부에 있는 사정을 더 잘 알 테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시험을 보고요. 여기 선발심사위원회는 여기는 이제 기존 공무원들이니까 그죠? 이제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내부에 있는 인사정보를 가지고 심사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이제 고공단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고공단은 직무 등급이 있고요. 직무 등급별로 성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직무 성과 계약제 또는 성과 계약 평가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과 연봉, 직무 성과급적 연봉을 그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을 지급한다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공단이니까 똑같이 그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 그죠? 과장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단은 직무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직무 등급별로 성과 연봉을 주기 때문에 직무 성과급적 연봉이고요. 과장 4급이죠,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4급은 아직 직무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성과 연봉을 줍니다, 그죠? 똑같고 그죠? 이것도 당연히 고공단 직원이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경력직은 당연히 경력직으로 하는 거 뭐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내부 직원들이니까 승진, 전직, 전보 등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원칙은 5콤마입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지만 최소 2년. 다시 뭐라고요? 5년 바로 임용할 수 있고 3년, 4년, 2년까지 가능한데 1년은 안 된다는 거죠.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지만 최소 2년은 보장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 민간인인 경우 이제는 잠깐 물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방형 임용을 해보니까 그죠? 제대로 이제 민간 전문가가 안 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임기가 너무 짧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학 교수인데 한번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직을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대학 교수 뭐 정년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 갔는데 2년 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갈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기 때문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기존 직원들하고 경쟁으로 임용하니까 심사가 아니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내가 경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2015년에는 경력 개방형직이라고 해서 바로 민간인만 그죠? 아무래도 민간인 중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제도. 민간인만 지원하는. 그래 방금 말했던 원래는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임명하는데 아니다. 민간인들은 우리 3년을 해주자. 임기가 짧아서 지원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2가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는 5,3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민간인 경우에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력 개방형으로 들어온 분들은 100% 최소 3년이겠죠. 근데 경력 개방형이 아닌 일반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분들도 만약 그분이 민간인이면 위에 게 아니라 당연히 아래 게 적용받겠죠. 그죠? 그래서 경력 개방형은 일단 민간인만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3년이고요.
경력 개방이 아닌 직위에서도 만약 민간인이 임용되면 3년이다. 자, 그래 놓고 성과가 우수하면 임용 절차 없이 다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 없이, 그죠?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3년을 보장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과가 되게 우수해요. 그러면 나머지 요 2년, 그죠? 왜냐하면 무슨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임용이 가능하니까 자동임 되는데, 성과가 탁월한 사람, 다시 뭐라고? 성과가 탁월한 사람은 임용 절차 없이 시험 뭐 그런 거 안 거치고 5년을 초과하여 연장 임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 3년이죠. 그죠? 했는데 성과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경우에는 다시 이걸 5년을 초과해서 임용할 수 있는데, 여기 다시 임용할 때는 또 5년의 제한을 받게. 그러니까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가 탁월했으니까 다시 이 5년을 초과해서 할 수 있지만 다시 5년의 제한을 받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뭐 원칙적으로 하면 5년까지 연장 임용이 가능하니까 여기 3년하고 여기 5년. 그러니까 이론상 즉 탁월한 성과자인 경우에는 총 몇 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8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의 임용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죠?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3년, 최소 3년은 보장받는다. 자, 그리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몇 년까지? 총 8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 개방형 직위는 그렇지만요, 우리 공모 직위는 일단은 지원하는 사람이나 임용된 사람도 모두 기존의 공무원들이죠. 그죠? 공무원들은 어찌됐든 간에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보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죠? 전보 제한이 걸리는 거고, 여기는 임기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임용이 끝났습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거 나있죠. 그죠? 이른바 시보. 그죠? 공조직에서는 시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민간에서는 수습이라 그러죠. 수습직관. 그렇죠. 수습직관, 뭐, 보통 3개월 정도로 합니다. 그죠? 3개월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수습직관을 두는 이유는 시험이나 어떤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더라도 그 도구가, 선발 도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임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인지를 좀 더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직원은 정직원은 아닌데 정직원과 같이 대우해주고, 만약 정식으로 이제 채용되거나 임용되면 여기서부터 수습 3개월도 기존의 직원으로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나 이럴 때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수습직원은 약간 시험의 연장, 그죠? 그죠? 이라는 측면도 있고, 너는 다른 정직원보다 조금 더 잘릴 위험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공공조직에서는 시보, 그죠? 시험 삼아 한번 보직을 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국가공무원법 27조에는 시보가 있는데요. 5급 이상은 1년, 그죠? 6급 이하는 6개월.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 자질 고려해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보의 재밌는 거는 이제 시보 기간 중에, 그죠? 이거 많이 넣어줘. 5급은 1년, 6급은 6개월 기간. 근무 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그죠? 그래서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이죠.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여러분 공공조직에서는 직권면직이라고 그러는데 민간에서는 그냥 해고라고 그러죠. 해고. 그래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무원들은 바로 이 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필요적 전치. 즉 우리나라에서는 한 4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법원에 소송을 제고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꼭 거쳐야 돼. 판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꼭 거치라 해서 필요적 전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이 필요적 전치를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뭐 직권면직뿐만 아니라 뭐 정직, 뭐 이런 등등 부당한 불리한 처분 또 자기 의사에 반하는 처벌을 받았을 때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번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른바 소청 심사를 할 수 있는데 15는 이 소청 심사가 안 됩니다. 15는 소청 심사가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수습직원처럼 15는 시험의 연장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얘가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근데 이때는 직권면직을 당하더라도 요건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그죠? 없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채용이 끝나가는데요. 이제 우리 공무원 국가 공무원 임용령. 자, 국공법 있죠. 국가 공무원법이 있는데 이 법의 시행령, 그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 그죠?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부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이 바로 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그죠? 임용. 그래서 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용한 공무원 관계가 발생, 채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요걸 다 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승진도 임용이고요. 전직도 임용이고, 퇴직도 임용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요까지만 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다 임용이죠, 그죠? 법상 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공무원 임용령에서 있는 임용은 내부 임용과 외부 임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 임용과 외부 임용 됐습니다. 내부 임용은 당연히 수직적인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승진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강임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강등도 하위 계급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징계예요, 징계. 징계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이제 약간 강제죠. 내가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는 거고, 강임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하나, 고위직이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위직으로 내려가서 일할래 물어봅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강임되는 거고요. 다시 윗자리가 생기면 이 사람부터 가장 먼저 승진시켜주고, 강임되더라도 강임 전에 보수를 줘야 됩니다. 이 2가지 포인트가 강임에서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요. 배치 전환, 트랜스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어떤 부적응이라든지 경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전직은 이제 직렬을 바꿔주는 거고요. 직렬은 뭐라 그랬죠? 직급의 묶음이죠.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묶음을 말하고요. 자, 전보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보직의 변화를 말하고요. 전입, 전출은 뭐 조금 이따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직권면직, 파면, 해임, 퇴직 전부 다 임용입니다. 자, 외부 임용은 신규 채용인데요. 채용 임용할 수 있죠. 공채, 그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걸 특별 채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특별 채용이라는데 요즘에 이제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경쟁해서 채용한다. 이른바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 범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공채는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소극 요건, 이른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이른바 사유,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없을 결 자격 격차, 이른바 결격 사유만 없으면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또는 지원하는 것을 이제 공채죠. 공채는 그래서 우리가 9급 공채, 7급 공채, 5급 공채가 있습니다. 일상통상 5급 공채를 우리가 고시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은 이 소극 요건에 예를 들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5년 이런 특별한 뭘 요구해요? 경력을 요구하면 세 자리 뽑는데 10명이 지원했으면 이것도 경쟁이죠. 그죠? 뭘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경쟁 채용하니까 경력 경쟁 채용. 그래서 5급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채도 있고요. 5급 공채도 있습니다. 그죠? 5급 경채와 공채가 있습니다. 자, 배치 전환입니다. 또는 전환 배치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람들을 트랜스퍼 이런저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죠? 직렬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 직원 직렬을 바꾸는 거. 이건 당연히 이제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죠? 시험 봐야 되고. 3번 떨어지면 안 돼요. 됐습니다. 전보는 동일 직렬 내에서 보직의 변화. A 과장님이 B 과장님 자리로 가는 것들이 전형적인 전보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요. 전입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그죠?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부. 이렇게, 그죠? 행정부 공무원이 국회 공무원이 되는 거나 국회 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 되는 것이 바로 전입이죠. 그죠? 파견은 일시적으로, 그죠? 파견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러 가는 것들을 우리가 협조를 위해서 가는 것이 파견이고요. 겸임이 요즘에 좀 시험에 좀 자주 노는데요. 자, 겸임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공무원 중에서 한다? 일반직 공무원을 특정직이나 다른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다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을 겸임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을 겸임하는 것은 안 돼요. 자, 읽어볼까요? 일반직 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이나 다른 일반직 공무원,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다른 직에 겸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안 돼요. 알았죠?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겸임은 2년까지로, 우리가 아까 했던 전보도 2년까지 가능하죠. 그죠?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재청권자 결정하는 것이 있고, 강임은 직위가 없어졌을 때, 그죠? 하위 직급으로 내려가는 거. 본인의 동의. 이 중요하죠. 그죠? 본인의 동의. 그래서 강등은 징계다. 강등은 징계다. 그래서 이건 본인의 동의가 징계니까 당연히 여러분 징계 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본인의 동의가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강임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봉급도 강임되기 전, 여기 중요하죠. 강임되기 전에 올라가고, 그죠? 우선 승진이 보장됩니다. 그죠? 우선 승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강임을 좀 바람직한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배치 전환 배치를 좀 더 바람직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배치 전환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내 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좀 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그죠? 주로 이제 부적응을 해결해 주거나 좀 이렇게 한 자리만 계속 있으면 좀 침체가 발생하죠. 그죠? 침체를 방지하거나 공무원들의 훈련, 맞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직을, 그죠? 이렇게 한 직렬,
한 직렬 안에서, 그죠? 뭐 직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한 직렬 안에서 여러 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급제의 기본 요소니까 일반 행정가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량과 기술의 맞죠? 갑자기 이쪽에 일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가서 일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죠? 승진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죠? 조직의 충성심을 국민에게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배치 전환을 근데 악용하는 아주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요거죠. 그죠? 징계 대체, 징계 회피 수단이죠. 이게 이제 여기 A라는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고 D라는 자리는 같은 직렬 내에 있는 직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지방에 있는 자리로 이제 전보 발령을 냅니다. 사실상 전보 발령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A라는 사람을 징계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사실상 자천시키는 거죠. 그죠? 그만 이제 알아서 벗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요게 가장 안 좋은 용도죠. 그죠? 됐습니다. 너무 근데 우리가 이제 전보, 전직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공무원들이 좀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능력 발전 요소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신문 보장 기회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여기, 그죠? 징계 회피나 대용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